수술실에 팽팽했던 긴장감이 마침내 안도의 한숨과 함께 녹아내렸다. 모니터의 모든 수치가 안정적으로 돌아오자 차유진은 수술용 마스크를 벗었다. 마스크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창백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강렬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정말 대단한 수술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레지던트가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말했다. 차유진, 명진대학병원 흉부외과의 에이스. 그녀는 병원 내에서 신의 손이라 불렸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판단력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외과적 기술. 동료들은 그녀를 존경했고 환자들은 그녀를 신뢰했기리 했다. 모두들 수고했어. 환자 바이탈 잘 체크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그녀는 짧게 지시하고는 수술실을 나섰다. 탕비실에서 땀에 젖은 수술복을 벗으며 그녀의 어깨가 작게 처졌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자 극심한 피로가 파도처럼 몰려왔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34살, 이혼한 지 1년. 그녀의 삶에 남은 것이라고는 이 병원과 환자들 뿐이었다. 한때 그녀에게도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 같은 병원 신경외과의 스타 의사였던 박서준. 모두가 부러워하는 의사 부부였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그녀의 헌신을 집어삼켰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성공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 두 사람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갈라섰다. 그 후로 차유진은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다. 수술실만이 그녀가 유일하게 살아있음을 느끼는 공간이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 텅 빈 병원 복도를 걷는 그녀의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병원의 소독약 냄새, 익숙한 이 고독감. 그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낡은 국산차에 시동을 걸었다. 밖에는 예고도 없이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빗물을 닦아냈지만 흐릿한 도시의 불빛은 어지럽게 번져나갔다. 마치 그녀의 마음속처럼. 그녀는 항상 다니던 지름길로 차를 몰았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공원 옆에 한적하고 구불구불한 길이었다. 이 시간이면 오가는 차도 거의 없어 조용히 생각을 정리하며 운전하기에 좋았다. 그녀가 가파른 커브를 도는 순간이었다. 끼끼. 그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헤드라이트 불빛 앞으로 처참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빗길에 미끄러졌는지 거대한 가로수를 들이받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다. 부서진 엔진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주변에는 다른 차나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뺑소니 사고일 가능성이 높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당황해서 119에 신고부터 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차유진은 달랐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떤 수술실에서보다도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즉시 차를 길가에 세우고 늘 채에 구비해두던 응급 의료 키트를 챙겨들었다. 그리고 쏟아지는 비를 뚫고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상황은 최악이었다. 운전석은 완전히 짓눌려 운전자는 이미 숨을 거둔 것으로 보였다. 그녀는 조수석으로 달려갔다. 한 남자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그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었다. 그의 부자연스러운 자세와 가슴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 가쁜 숨. 목에서는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긴장성, 기흉 텐션, 이누모토락스. 그녀의 머릿속에 진단명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폐가 손상되어 공기가 흉강으로 새어들어가 심장과 반대쪽 폐를 압박하는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몇 분 안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상태였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병원 밖에서 그것도 이런 악천후 속에서 응급시술을 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따르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환자의 생과 살을 가를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정신 차려요. 제 말 들려요. 그녀는 남자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그는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의료 키트에서 굵은 주사 바늘과 알코올 솜을 꺼냈다. 수술실에서는 강철처럼 단단했던 그녀의 손이 차가운 빗물 때문에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남자의 셔츠를 찢어 가슴을 드러냈다. 정확한 위치를 찾아야 했다. 쇄골 아래 두 번째 늑간. 실패는 용납되지 않았다. 그녀는 알코올 솜으로 시술 부위를 빠르게 소독했다. 그리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신 뒤 망설임 없이 주사 바늘을 남자의 가슴에 깊숙이 찔러 넣었다. 비스윅. 그녀의 귀에 흉강 안에 갇혀있던 공기가 빠져나가는 분명한 소리가 들렸다. 기적이 일어났다. 바늘을 꽂은 채 가만히 있자 남자의 가슴이 눈에 띄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고 그르렁거리던 숨소리가 점차 안정되어 갔다. 그녀가 남자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그의 목에 손수건을 감아 지혈하고 있을 때쯤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시술을 시작하기 직전 그녀가 이미 신고를 해둔 터였다. 잠시 후 도착한 구급대원들은 눈앞의 광경에 경악했다.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한 여자가 피투성이가 된 남자의 가슴에 꽂힌 주사 바늘을 흔들리지 않게 붙잡고 있었다. 그녀는 구급대원들을 보자마자 환자의 상태와 자신이 시행한 응급처치에 대해 전문적이고 간결하게 보고했다. 긴장성 기흉 환자입니다. 응급으로 니들 감압술 시행했어요. 혈압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 수액 라인 빨리 잡고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삽관 준비해야 합니다. 구급대원들은 그녀의 침착함과 놀라운 실력에 경외감마저 느꼈다. 그녀는 구급대원들이 남자를 구급차에 싣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온몸은 비에 젖어 춥고 긴장이 풀리자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사명감이 차올랐다. 그녀는 경찰에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애써 축소했다. 어떤 의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구급차가 붉고 푸른 경광등을 번쩍이며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빗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자신이 방금 누구의 목숨을 구했는지, 그리고 그 하룻밤의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을지 전혀 알지 못했다. 며칠 후 명진대학병원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며칠 전 밤 대형 교통사고로 실려온 환자가 대한민국 재계서열 10위 안에 드는 태하태하그룹의 권희준 회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병원 VIP 병동 전체는 그의 경호원들에 의해 철통같이 통제되었고 병원장은 매일 아침 그의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 직접 병실을 찾았다. 차유진은 그 모든 소란에서 한 발짝 비켜나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애써 잊으려 노력했다. 그녀의 일상은 다시 수술과 회진, 그리고 끝없는 논문 작업으로 채워졌다. 병원 내에 떠도는 VIP 환자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자신이 빗속에서 구해낸 남자가 그 VIP 환자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병원 내의 정치나 가십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가 잊으려 했던 그 남자는 그녀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 VIP 병실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앉은 권희준은 창밖을 내다보며 그날 밤을 회상했다. 사고 직후에 끔찍한 고통 쏟아지는 비, 그리고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한 줄기 빛. 그는 똑똑히 기억했다. 공포나 망설임 없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단호하고 침착하게 움직이던 한 여인의 모습을. 그분을 찾았나? 권희준이 곁에 서 있던 비서최 실장에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조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 힘과 권위는 여전했다. 네, 회장님. 찾았습니다. 최 실장이 공손하게 보고했다. 그분은 바로 이 병원의 흉부외과 소속 차유진 교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말해보게. 차유진 교수는
이 병원 신경외과 과장인 박서준 교수의 전 부인입니다. 권희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박서준.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몇 번이고 자신에게 잘 보이려 애쓰던 야망에 가득 찬 의사. 그는 자신을 구해준 여의사와 그 야심가 의사 사이에 대조적인 관계에 흥미를 느꼈다. 그녀를 만나고 싶군. 환자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조용히 자리를 마련해주게. 최 실장은 즉시 움직였다. 차유진은 신경외과와의 합동 컨퍼런스를 막 끝내고 나오는 길에 최 실장과 마주쳤다. 차유진 교수님, 저희 회장님께서 잠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유진은 미간을 찌푸렸다. 태아그룹 권희준 회장. 그가 바로 그날 밤의 환자였다니. 그녀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귀찮은 감정이 밀려왔다. 부유한 환자들이 감사 인사를 핑계로 의사의 시간을 뺏는 일은 흔했다. 회진 시간이라 바쁩니다. 감사 인사는 마음만 받겠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지나치려 했다. 하지만 최 실장은 끈질겼다. 잠깐이면 됩니다. 교수님께서 아니면 안 될 중요한 용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간절한 태도에 유진은 마지못해 발걸음을 옮겼다. VIP 병동으로 향하는 내내 그녀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병실은 병실이라기보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 가까웠다. 권희준은 실크 파자마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몸에서는 병약한 환자의 기색 대신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최 실장을 눈짓으로 내보내고 방에는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앉으시죠, 차유진 선생. 유진은 그의 맞은편 소파에 꼿꼿한 자세로 앉았다. 그날 밤 정말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가식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구급대원들에게 들었소. 선생의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난 현장에서 즉사했을 거라고. 의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복 중이시라니 다행이군요. 유진의 대답은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담했다. 그녀는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다. 권희준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흥미롭게 관찰했다. 그는 자신의 지위와 부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다. 하지만 눈앞의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의 눈에는 탐욕이나 아첨 대신 오직 무관심과 약간의 귀찮음만이 서려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그에 대한 신뢰를 더욱 깊게 만들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권희준은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차 선생, 당신에게 제안할 것이 있소. 아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 그는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날의 사고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으며 회사와 가족 내부에 자신을 노리는 적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의 가장 약한 고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하다는 것. 내겐 아내가 필요하오. 그는 유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차유진 선생, 나와 결혼해 주시오. 순간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그가 머리를 다쳐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혹은 아주 질 나쁜 농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입에서 실소가 터져 나왔다. 결혼이요? 권희준 회장님. 혹시 처방받으신 약이 너무 독한 건 아닙니까? 그녀는 차갑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되물었다. 저는 이혼한 여자입니다. 결혼 따위에는 이제 신물이 나요. 하물며 이런 식의 비즈니스 거래는 더더욱 사양입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이 남자의 헛소리를 들어줄 시간이 없었다. 감사 인사는 잘 받았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터무니없는 일로 제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는 차갑게 말을 맺고 뒤돌아 병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권희준은 그런 그녀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VIP 병동을 빠져나온 유진은 빠른 걸음으로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다. 그 남자의 당돌함과 오만함에 화가 치밀었다.
어떻게 사람 면전에 대고 그런 제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그것을 권력에 취한 남자의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그녀가 신경외과 병동 앞을 지날 때였다. 그녀의 전남편 박서준이 병원장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오며 특유의 매력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야망과 출세욕으로 번들거리는 그 얼굴. 그를 보자 지옥 같았던 결혼 생활의 기억이 악몽처럼 되살아났다. 그 순간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권희준의 그 황당무계한 제안이 단순히 미친 소리가 아니라 앞으로 그녀의 삶에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불길한 전조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불쾌한 예감을 떨쳐내려놓은 듯 고개를 흔들며 자신의 연구실로 향했다. 그러나 한 번 던져진 돌은 이미 그녀의 고요했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권희준은 거절에 익숙한 남자가 아니었다. 차유진의 단호한 거절은 그의 오기를 꺾기는커녕 오히려 그녀에 대한 그의 흥미와 결심을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그녀를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대신 아주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그녀의 삶에 서서히 스며들게 하는 방법을 택했다. 며칠 뒤 흉부외과 의국에 사람 키만한 거대한 꽃바구니가 배달되었다. 최고급 장미와 백합으로 장식된 그 화려한 꽃바구니에는 심플한 카드 한 장이 꽂혀 있었다. 차유진 교수님의 프로페셔널리즘에 경의를 표합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은 없었지만 모두가 그것이 누구의 선물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의국은 순식간에 동료들의 부러움과 시기 어린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고 차유진은 그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녀는 난처함에 얼굴을 굳힌 채 꽃바구니를 의국 공용 공간에 놓아두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후 병원 홈페이지에는 태아그룹이 흉부외과 연구기금으로 거액을 기부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기부의 명분은 차유진 교수의 헌신적인 의술에 감명받아였다. 그녀의 이름이 공개적으로 거론된 이 기부는 그녀가 거절할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는 교묘한 족쇄였다. 병원장은 그녀를 따로 불러 칭찬했지만 그녀는 마치 보이지 않는 그물에 걸려든 물고기처럼 답답함을 느꼈다. 권희준의 영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의 수술 스케줄에는 최고의 어시스턴트들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었고 병원 행정부는 그녀에게 온갖 편의를 제공하려 애썼다. 이 모든 것이 권희준 회장의 환심을 사기 위한 병원 측의 노골적인 아부라는 것을 유진은 모를 리 없었다. 그녀는 이 원치 않는 친절과 관심에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이 모든 상황을 가장 불쾌한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그녀의 전남편 신경외과 과장 박서준이었다. 그는 믿을 수가 없었다. 자신과 결혼했을 당시 일밖에 모르던 재미없고 따분한 여자였던 차유진이 감히 태하그룹 권희준 회장의 눈에 들었다는 사실을. 그의 마음속에서는 질투심과 함께 기회주의적인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어느 날 저녁 병원 복도에서 유진을 마주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거짓된 염려와 오만한 표정이 뒤섞여 있었다. 유진 씨, 들었어. 권희준 회장 말이야.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그쪽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괜히 상처만 받을 수 있다고. 그는 마치 그녀를 걱정하는 척 말했지만 그 속에는 정보를 캐내려는 의도와 그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 교만함이 숨겨져 있었다. 유진은 차갑게 그를 쏘아보았다. 내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나 잘해. 그녀의 냉담한 반응에 박서준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본색을 드러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지금 추진하는 뇌과학연구센터 프로젝트가 있는데 태아그룹의 투자가 절실하거든. 당신이 권 회장에게 내 얘기 좀 잘 해줄 수 없을까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그의 뻔뻔함에 유진은 기가 막혔다. 이 남자는 변하지 않았다. 언제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남자.
그녀와의 결혼 생활마저도 자신의 경력을 위한 발판으로 여겼던 남자. 역겹다 정말. 유진이 경멸을 담아 내뱉었다. 우리가 무슨 사이라고 그런 부탁을 해. 다신 나한테 아는 척하지 마. 그녀는 싸늘하게 돌아섰다. 박서준과의 대화는 잊고 있던 과거의 상처를 다시 헤집어 놓았다. 그리고 권희준 같은 권력자에게서 더욱 멀어져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다. 한편 태아그룹 본사, 부회장실의 주인인 권성우는 자신의 조카 권희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 권성우는 권희준의 유일한 혈육인 삼촌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자리를 가장 탐내는 적이기도 했다. 그는 오랫동안 그룹을 차지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왔고 이번 교통사고 역시 그의 계획의 일부였다. 보고서에는 사고가 실패로 돌아갔다는 것, 권희준이 빠르게 회복 중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차유진이라는 이혼한 여의사에게 비정상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권성우는 차갑고 계산적인 남자였다. 그는 차유진을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보았다. 조카의 잠재적인 아내, 그것은 그의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싹을 잘라야지. 그는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힘을 이용해 선제 공격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영향력은 재계를 넘어 의료계까지 깊숙이 뻗어 있었다. 그는 즉시 명진대학병원 병원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과거 자신의 도움으로 병원장 자리에 오른 그는 권성훈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다. 권성훈은 차유진 교수의 최근 유명세가 병원에 불필요한 구설을 몰고 올 수 있다며 그녀의 사소한 실수 하나가 병원 전체에 재앙이 될 수 있음을 교묘하게 암시했다. 압박을 받은 병원장은 즉시 유진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다. 차 교수, 요즘 구설이 많더군. 매사에 각별히 조심하고 특히 VIP 환자들과 관련해서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도록 하게. 그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리고 그 경고는 곧 현실이 되었다. 며칠 뒤 유진이 집도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고위험군 노인 환자의 심장 수술에 제동이 걸렸다.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갑자기 수술 절차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병원장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였다. 수술이 미뤄지면서 그녀의 판단력과 실력에 대한 의문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이것은 그녀의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경력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다. 병원장실을 나온 유진의 등 뒤로 차가운 식은땀이 흘렀다. 이제 그녀는 깨달았다. 이것은 더 이상 괴짜 재벌 회장의 황당한 청혼 문제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자신을 옥죄어 오고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보루이자 성역이었던 의사로서의 삶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연구실에 홀로 앉아있던 그녀의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로 온 문자 메시지 한 통. 그들이 당신을 노리고 있어. 내가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요. KYJ 권이준이었다. 유진은 액정 화면에 뜬 그 짧은 문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자신이 그토록 밀어내려 했던 그 남자가 이제 곧 닥쳐올 폭풍 속에서 그녀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다. 권희준의 문자 메시지는 차유진의 마음에 던져진 마지막 돌멩이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꺼진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자존심과 과거의 상처는 그를 무시하고 혼자 싸우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경력에 대한 공격은 너무나도 정치적이고 정교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논쟁이 아니라 거대한 권력 싸움의 일부였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그녀를 겨냥한 의료 과실 의혹은 병원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병원장 직속으로 편파적인 내부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위원장은 병원장에게 충성하는 의사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전 남편 박서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환자의 안전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교묘하게 그녀에 대한 의혹을 부풀렸다. 그의 얼굴에는 악의적인 희열감이 숨겨져 있었다.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기 시작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껄끄러운 미소만 지을 뿐 누구도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한때 그녀를 존경하고 따르던 후배 의사들마저 그녀의 눈치를 살폈다. 그녀는 순식간에 병원 내에서 외톨이가 되었다. 수술실만이 그녀가 숨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지만 이제 그 성역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고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자존심보다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과 비장한 결심을 안고 마침내 권희준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그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직접 VIP 병동으로 향했다. 병실 문을 노크하자 안에서 들어오시오 하는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유진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권희준은 그녀가 올 줄 알았다는 듯 태연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유진은 차갑고 사무적인 표정으로 그의 앞에 섰다. 이야기 좀 하죠, 권희준 회장님.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연기된 수술 내부조사 위원회 병원장의 압박,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더 정확히는 당신의 적들 때문이겠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결심한 듯 말을 이었다. 당신의 제안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거래이자 협상이었다. 권희준은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말해보시오. 첫째, 이건 파트너십이자 비즈니스 거래일 뿐입니다. 그 이상은 기대하지 마세요. 둘째, 어떤 신체적 접촉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사생활을 분리할 겁니다. 셋째, 이 결혼은 정해진 기간만 유지됩니다. 당신의 적들이 처리되고 제 오명이 씻겨지면 우리는 조용히 이혼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장식용 아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외과 의사로서 제 일을 할 겁니다. 당신은 제 직업적 자율성을 완벽하게 보장해야 합니다. 그녀의 단호한 조건 제시에 권희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이런 모습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순종적인 인형이 아니라 강인한 파트너를 원했다.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소. 그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싸움에 온 걸 환영하오, 차 선생. 아니, 이제는 권 여사라고 불러야 하나. 그렇게 그들의 위태로운 동맹이 결성되었다. 그들의 파트너십은 즉시 효력을 발휘했다. 권희준은 자신의 법무팀과 홍보팀에 전화 한 통을 걸었다. 판세는 순식간에 뒤집혔다. 태아그룹 홍보실은 즉각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권희준 회장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인 차유진 교수의 의술에 무한한 신뢰를 보내며 그녀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수술이 연기된 노인 환자가 사실은 권 회장 집안과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며 태아그룹 측에서는 반드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차유진 교수가 수술을 집도해야 한다고 병원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이 성명서는 병원을 완벽한 궁지로 몰아넣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태아그룹 회장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유진을 옥죄던 내부 조사는 소리 소문 없이 중단되었고 연기되었던 수술도 즉시 재개되었다. 유진은 그의 힘 덕분에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녀는 안도감을 느끼는 동시에 결국 그의 힘에 의지해야만 했다는 사실에 복잡한 심정을 느꼈다. 첫 번째 위기를 넘긴 후 두 사람은 다시 마주 앉았다. 이제는 적대적인 협상가가 아닌 비밀을 공유하는 동맹으로서였다. 권희준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자신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숙부 권성훈의 야망과 그가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 인물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유진은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그녀는 병원 내의 복잡한 권력 구도와 정치 지형에 대해 설명했다. 병원장의 약점, 그리고 자신의 전남편인 박서준이 성공을 위해서라면 누구의 손이든 잡을 조종하기 쉬운 야심가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것은 권희준이 결코 혼자서는 얻을 수 없는 귀중한 내부 정보였다. 그들은 서로 다른 세계의 전문가로서 각자의 전문 지식을 결합하기 시작했다. 황당한 청혼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제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들은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서로의 능력과 강인함에 대한 존중심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싹트고 있었다. 비록 그것이 아직은 깨지기 쉬운 신뢰일지라도 차유진과 권희준의 동맹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날카로운 방역을 준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각자의 세계에 고립된 개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팀이었고 공동의 적을 무너뜨리기 위해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결합했다. 그들의 작전 본부는 여전히 명진대학병원 VIP 병동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낮에는 권희준이 재활 치료를 받는 평범한 병실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태아그룹의 미래와 한 외과의사의 명예가 걸린 치열한 전쟁 상황실로 변모했다. 권희준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숙부인 권성훈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의 충실한 비서 최 실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권성훈이 세운 유령 회사들과 그의 비밀 계좌들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권성훈은 늙은 여우처럼 교활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뭔가 부족해. 그를 한 방에 무너뜨릴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 권희준은 서류 더미 위에서 눈을 떼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때 조용히 의료 기록을 검토하던 유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찾은 것 같아요. 당신이 말한 그 결정적인 한 방. 그녀는 태블릿 PC를 그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권희준이 사고 직후 처음 병원에 실려왔을 때의 응급수술 기록과 영상 자료가 떠 있었다. 이상해요. 당신의 초기 수술 기록입니다. 당시 응급수술을 집도한 건 제 전남편 박서준 과장이었어요. 그녀는 영상을 확대하며 설명했다. 여기 복부 CT 영상이에요. 비장 근처에 아주 미세한 혈종이 보입니다. 경험 많은 외과의사라면 절대 놓칠 수 없는 출혈의 징후죠. 하지만 박서준 과장은 이걸 경미한 타박상으로 결론 내리고 수술을 종결했어요. 만약 그날 밤 제가 당신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아마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을 겁니다. 아주 조용하고 완벽한 사고로 위장된 죽음이었겠죠. 권희준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숙부 권성훈은 단순히 사고를 위장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병원 내부에 자신의 하수인을 심어두고 사고에서 살아남더라도 확실하게 죽음에 이르도록 이중의 덫을 놓았던 것이다. 유진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박서준이 야망을 위해 비열한 짓을 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살인에 가담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것은 의사로서 절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것이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전 남편에 대한 마지막 남은 일말의 연민마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의사로서의 사명감만이 남았다. 증거가 필요해. 박서준이 고의로 그랬다는 증거, 그리고 그가 권성훈과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 권희준이 이를 갈며 말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다음 단계를 생각해두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의사 가운을 다시 입었다. 병원이야말로 그녀의 전쟁터였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당시 박서준의 응급수술에 제1 어시스턴트로 참여했던 한 젊은 레지던트를 찾아냈다. 그는 실력은 있지만 융통성이 없어 선배들에게 미움을 받던 정의감 강한 의사였다. 유진은
병원 옥상 인적이 드문 곳에서 그를 만났다. 처음에 그는 입을 열기를 두려워했다. 박서준 과장의 권력과 병원 내 정치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의사야. 환자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진실을 외면하는 건 살인에 동조하는 것과 같아. 당신의 양심에 묻고 싶어. 그날 밤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나. 그녀의 진심 어린 설득에 레지던트는 오랫동안 고민하다 마침내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분명히 출혈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박서준 과장이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서둘러 수술을 끝내버렸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수술 직후 박서준이 누군가와 은밀하게 통화하며 처리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었다고 했다. 결정적인 증언이었다. 하지만 물증이 부족했다. 유진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병원 내에서 자신을 따르는 몇 안 되는 간호사 중 한 명에게 비밀리에 부탁하여 박서준의 최근 재정 상태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서준은 최근 거액의 도박 빚을 지고 있었는데 권희준의 수술이 있었던 바로 다음 날 그 모든 빚을 현금으로 한 번에 청산했다는 것이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돈의 출처를 밝히는 일뿐이었다. 그 임무는 권희준의 몫이었다. 그는 최 실장을 통해 박서준에게 돈을 전달한 인물을 추적했다. 그 돈은 여러 개의 대포 통장을 거쳐 세탁되었지만 마침내 그 끝은 권성훈이 관리하는 유령 회사 중 하나로 이어졌다. 완벽한 증거의 사슬이 완성되었다. 재계의 음모와 의료계의 비리가 하나의 거대한 악의 고리로 연결된 것이다. 유진은 모든 증거를 정리하여 권희준에게 건넸다. 그들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은 이제 완벽한 신뢰 관계로 발전해 있었다. 권희준은 증거를 손에 쥔 채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사냥할 시간이었다. 그는 곧 열릴 태아그룹 이사회에서 숙부인 권성훈이 자신에 대한 회장직 해임안을 상정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모든 것을 끝낼 처형대가 될 터였다. 이제 무대는 준비되었어. 권희준이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군. 그리고 당신은 이 연극의 가장 중요한 관객이자 주인공이 될 거요. 이사회 날짜가 다가오면서 병원과 태아그룹 본사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모두가 거대한 변화를 예감했지만 그 누구도 곧 닥쳐 올 폭풍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 유진과 이준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없었다. 오직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차가운 결의와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결전의 날 태아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로 가득했다. 이사진들은 굳은 얼굴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그들의 침묵 속에는 각자의 계산과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회의실 상석에 앉은 권성훈 부회장의 얼굴에는 승리를 예감한 자의 오만함과 여유가 넘실거렸다. 그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확신했다. 같은 시각 명진대학병원 대강당. 박서준은 수많은 군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새로운 뇌신경 치료 기술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다. 이것은 권성훈이 그의 충성심에 대한 대가로 안겨준 달콤한 선물이었다. 그는 오늘을 기점으로 대한민국 의료계의 정점에 서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사회 회의가 시작되고 권성훈은 위선적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오늘 저는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조카인 권희준의 건강 상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가 최근 겪은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권희준이 의료과실 의혹이 있는 여의사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며 차유진의 존재를 자신의 조카를 몰아낼 명분으로 삼았다. 그룹의 미래를 위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권희준 회장의 회장직 해임안을 공식적으로 상정하는 바입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의 편에 서기로 약속한 이사들이 지지 발언을 시작하려는 순간이었다. 꽝!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 회의실 안의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완벽하게 회복한 모습의 권희준이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차갑고 단단한 표정의 차유진이 함께였다. 그는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사자처럼 당당했고 그의 눈빛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제가 좀 늦었군요, 숙부님. 제 해임안을 논의하는 자리에 당사자가 빠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권희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다. 권성훈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권희준은 유진과 함께 성큼성큼 회의실 안으로 걸어들어와 권성훈의 맞은편에 섰다. 숙부님께서 제 건강과 판단력을 심히 걱정하시는 것 같으니 오늘 제가 그 오해를 확실하게 풀어드리지요. 그는 최 실장에게 눈짓했다. 회의실의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다. 그날 밤 박서준의 수술에 참여했던 젊은 레지던트의 증언 영상이었다. 그는 박서준이 어떻게 자신의 경고를 무시하고 서둘러 수술을 끝냈는지, 그리고 수술 직후 누구와 통화하며 처리했다고 말했는지를 똑똑히 증언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권성훈은 말도 안 돼, 저건 조작된 영상이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권희준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다음 화면에는 박서준의 도박빚 내역과 그 빚이 권성훈의 유령 회사를 통해 흘러들어온 자금으로 단번에 청산된 금융거래 기록이 떴다. 숙부님, 제 전담 의사에게 거액의 뒷돈을 대주면서까지 제 건강을 챙겨주시다니 정말 감동적이군요. 권희준이 비꼬듯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증거가 화면에 나타났다. 그날의 복부 CT 영상이었다. 권희준은 마이크를 유진에게 넘겼다. 유진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전문가로서의 냉철한 목소리로 영상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기 비장 근처에 보이는 이 작은 음영이 바로 내부 출혈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시 환자는 지속적인 혈압 저하와 쇼크 초기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떤 외과 의사라도 추가적인 탐색을 통해 출혈 부위를 확인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놓쳤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고의적인 살인 행위와 다름없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회의실의 사형 선고처럼 울려 퍼졌다. 같은 시각 병원 기자회견장. 성공에 도취해 있던 박서준의 귀에 그의 기자회견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사회 현장의 모든 상황이 생중계되기 시작했다. 자신의 범죄가 만천에 드러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게 된 것이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를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나왔다. 이사회 회의실. 모든 증거가 공개되자 권성훈은 이성을 잃고 발악하기 시작했다. 이건 모하미아 내놈이 날 제거하기 위해 꾸민 짓이라고. 하지만 그의 편에 섰던 이사들은 이미 등을 돌린 후였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뒷문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권성훈 씨, 당신을 살인교사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권성훈은 허망한 표정으로 수갑을 찼다. 그의 탐욕스러운 왕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병원의 박서준 역시 기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는 치욕을 겪었다. 모든 소란이 끝나자 권희준은 다시 이사들 앞에 섰다. 그의 눈빛에는 다시 그룹의 리더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태아그룹은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의 선언에 이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왕의 완벽한 승리였다. 그 모든 환호와 박수 속에서 권희준의 시선은 오직 유진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오갔다. 함께 역경을 헤쳐온 동지애, 서로의 능력에 대한 깊은 존중,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따뜻한 신뢰.
그들의 계약으로 시작된 동맹은 가장 화려하고 통쾌한 승리로 그 첫 번째 막을 내렸다. 태아그룹 이사회에서 벌어진 극적인 사건 이후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폭풍은 점차 잦아들었다. 권성훈과 박서준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권희준 회장의 리더십 아래 태아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명진대학병원 역시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했으며, 차유진 교수의 이름은 의사로서의 윤리와 명예를 지켜낸 영웅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그것은 차유진과 권희준의 계약 관계가 끝났음을 의미했다. 그들의 계약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다. 이제 그들은 조용히 이혼하고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어색하고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때 작전본부이자 병실이었던 권희준의 저택은 이제 고요하고 평화로운 집이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음식은 최고급이었지만 두 사람은 음식 맛을 거의 느끼지 못했다. 계약의 종료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그 말을 꺼내지 않았다. 침묵을 깬 것은 권희준이었다. 유진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다. 더 이상 차 선생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작은 서류 봉투 하나를 가져와 그녀 앞에 놓았다. 봉투 안에는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의 서명란에는 이미 권희준이라는 이름이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약속은 지켜야지. 당신은 이제 자유요.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게 둬. 그의 행동은 약속을 지키려는 신사적인 태도였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을 떠보는 시험대이기도 했다. 그는 그녀를 가두는 대신 그녀에게 완전한 선택권을 주었다. 유진은 자신의 이름이 비어있는 서명란을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이 종이 한 장이면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될 수 있었다.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 그것은 그녀가 이혼 후 그토록 원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권희준의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파고들었다. 만약 당신이 이 서류에 서명한다면 그건 내 인생 최대의 후회가 될 거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제왕이 한 여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나는 당신과 함께 싸우면서 진정한 파트너가 무엇인지 깨달았소. 나는 더 이상 계약이나 동맹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오. 내 인생을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요. 당신의 강인함, 당신의 정직함, 그리고 당신의 따뜻함.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었어. 이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고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시오, 유진 씨. 그의 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가 전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순수한 사랑의 고백이었다. 유진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눈앞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았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냉소, 그리고 상처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결혼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상처뿐인 관계로부터의 자유였다는 것을. 그녀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진심에서 우러나온 맑은 미소가 피어났다. 그녀는 이혼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것을 반으로 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그녀의 행동은 그 어떤 대답보다도 명확했다. 권희준의 얼굴에 환한 기쁨이 번졌다. 그는 그녀를 부드럽게 일으켜 세워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그들의 새로운 관계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며칠 뒤 권희준은 예고도 없이 명진대학병원 흉부외과 의국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그가 직접 준비했다는 따뜻한 점심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그는 수많은 동료 의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유진의 이마에 다정하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여보. 그 다정한 한마디와 모습은 병원 내의 모든 가십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모두가 그들의 관계가 진짜라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두 눈으로 확인했다. 다시 몇 달이 흘렀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사고가 있었던 한적하고 구불구불한 그 길을 다시 찾았다. 이제 그 길은 더 이상 끔찍한 사고 현장이 아니었다. 그들의 운명적인 사랑이 시작된 기적의 장소였다. 그날 밤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이준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글쎄요, 아마 다른 의사가 당신을 구했겠죠. 유진이 짓궂게 대답했다. 아니, 다른 누구도 아니었을 거야. 반드시 당신이어야만 했어. 그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상처로 시작되었지만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치유해준 사랑. 예기치 않게 찾아왔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운명 같은 사랑.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진짜 결혼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비가 내리는 서울의 밤은 유난히 깊고 어두웠다. 도시의 불빛들은 빗물에 젖어 아스팔트 위에서 번져나갔고 고급 세단의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는 차 안의 무거운 침묵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한서연은 뻣뻣하게 허리를 세운 채 앉아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 놓인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들은 서로를 꽉 쥐고 있었다. 손톱 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였다. 차량은 서울의 부촌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한 저택의 정문 앞에 멈춰 섰다. 웅장한 철문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어둠 속에서도 그 위용을 뽐내고 있었다. 마치 중세 유럽의 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녀의 세상은 완전히 뒤집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평범한 한의사였다. 비록 젊은 나이였지만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아픈 동생 세진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지만 현실의 벽은 높고 차가웠다. 희귀병을 앓고 있는 동생의 수술비와 계속해서 불어나는 빚은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고 결국 사채업자들의 협박까지 시작되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했을 때 한 남자가 그녀를 찾아왔다. 자신을 김비서라고 소개한 중년의 남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정장 차림에 냉철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했다. 하룻밤 법적인 아내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상대는 곧 세상을 떠날 뿐입니다. 그는 유진그룹 강철환 회장의 유일한 손자 강지훈의 이름을 꺼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 안에 드는 거대 기업의 후계자. 그런 그가 식물인간 상태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며 복잡한 상속 문제 때문에 하룻밤의 결혼 상대, 소위 유령 신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 대가로 제시된 금액은 서연의 모든 빚을 청산하고도 동생 세진의 수술비와 평생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거액이었다. 처음에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다. 인간의 존엄성을 돈과 맞바꾸는 일이었다. 하지만 병상에 누워 하루하루 약해져가는 동생의 얼굴과 집 앞에서 험악한 말을 쏟아내던 사채업자들의 얼굴이 떠오르자 그녀의 결심은 흔들렸다. 결국 그녀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이곳에 와 있었다. 도착했습니다, 한서연 씨. 김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우산을 든 남자가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빗줄기를 뚫고 저택의 현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바깥의 어둠과 달리 내부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았지만 그 밝음은 따뜻함이 아닌 차가움을 품고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 속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잘 꾸며진 박물관이나 유령의 집처럼 사람의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그들은 서연에게 짧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기계적인 복종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서연은 한의사로서의 직업적 본능으로 공기 중에 떠도는 미세한 약품 냄새를 맡았다. 소독약 냄새와 함께 아주 희미하게 다른 종류의 약초 냄새도 섞여 있었다. 김 비서는 그녀를 저택의 서재로 안내했다. 방 전체를 책으로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과 방 한가운데 놓인 묵직한 원목 책상이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서연을 가죽 소파에 앉게 한 뒤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혼인계약서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김 비서는 봉투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그녀 앞에 펼쳐 보였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주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오늘 밤 자정을 기점으로 한서연 씨는 법적으로 강지훈 씨의 아내가 됩니다. 혼인신고는 저희 쪽에서 즉시 처리할 것입니다. 오늘 밤 남편이 될 강지훈 씨의 침실에서 함께 밤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강지훈 씨가 사망하게 되면 계약된 금액 전액이 서연 씨의 계좌로 즉시 입금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건조했다. 그는 마지막 조건을 덧붙였다. 그 후 한 달간 비통에 잠긴 미망인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장례 절차가 끝난 뒤에는 조용히 사라져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로는 강씨 가문이나 유진그룹과 어떤 형태로든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돈으로 맺어진 하룻밤의 연극이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눈은 다른 조항들을 스쳐 지나가 계약금 액수가 적힌 부분에 멈췄다. 동생을 살릴 수 있는 금액, 아니 그 이상의 금액이었다. 이 종이 한 장에 이 하룻밤의 거래에 동생의 미래가 달려 있었다. 수치심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의 죽음을 담보로 돈을 받는 행위. 이것은 시체를 파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었던가? 병원에서 들려오는 의사의 비관적인 목소리, 돈이 없으면 치료를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암시. 그것이 그녀가 마주한 현실이었다. 서연은 눈을 감았다. 병상에서도 늘 자신을 보며 웃어주던 동생 세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누나, 나 괜찮아. 그렇게 말하던 동생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동생의 그 미소를 지켜주고 싶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책상 위에 놓인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 3글자 한서연을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다. 획 하나하나에 그녀의 절박함과 슬픔 그리고 체념이 담겨 있었다. 서명이 끝나자 김 비서는 만족한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담으며 일어섰다. 이제 남편 되실 분을 만나러 가시죠. 그의 말을 따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걸음을 옮겼다. 김 비서는 그녀를 2층으로 이끌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마주치는 모든 방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이 거대한 저택에는 오직 정막만이 가득했다. 마침내 그들은 복도 끝에 있는 거대한 이중문 앞에 멈춰 섰다. 김 비서가 조용히 문을 열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방은 상상 이상으로 넓고 호화로웠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인테리어는 방 한가운데를 차지한 거대한 침대와 그 주변을 둘러싼 각종 의료기기들 때문에 빛을 잃고 있었다. 삐삐하는 규칙적인 기계음이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그리고 침대 위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다. 강지훈. 그녀의 하룻밤짜리 남편. 그는 창백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아니, 잠들었다기보다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 가까웠다. 팔에는 링거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가슴에는 심박을 측정하는 센서가 붙어 있었다. 하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모습은 너무나 평온했다. 오히려
깊은 잠에 빠진 조각상처럼 보였다. 짙은 눈썹 날렵한 콧날, 굳게 다물린 입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의 잘생긴 얼굴은 숨겨지지 않았다. 서연은 직업적인 본능으로 그의 상태를 살폈다. 호흡은 얕았지만 규칙적이었고 모니터에 나타난 생체 신호도 위급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지는 않았다. 물론 그녀는 그의 정확한 병명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아는 상식선에서 그의 모습은 당장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의사로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역할은 그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그의 곁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뿐이었다. 그의 생사는 그녀의 소관이 아니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김 비서는 짧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육중한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닫히자 방 안에는 완벽한 정적만이 남았다. 이제 이 거대한 공간에는 그녀와 침대 위에 누워있는 남자 단둘뿐이었다. 서연은 침대에서 몇 걸음 떨어진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저 기계가 내는 단조로운 소리를 들으며 어둠이 창밖을 완전히 삼키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침대 위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강지훈. 이름도 얼굴도 오늘 처음 알게 된 남자. 내일 아침이면 그녀는 이 남자의 아내이자 동시에 미망인이 될 운명이었다. 두려움, 죄책감, 슬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기묘한 호기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길고 긴 밤이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밤은 지독하게 길었다. 한서연은 거대한 침실 안의 소파에 웅크린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규칙적으로 울리는 의료 모니터에 기계음 창밖으로 들려오는 빗소리, 그리고 자신의 심장 소리가 뒤섞여 그녀의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죄책감과 불안감이 그녀의 온몸을 쇠사슬처럼 올가매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죽음을 기다리는 하이에나가 된 것만 같아 견딜 수 없었다. 시간이 흘러 빗줄기가 잦아들고 창밖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잿빛에서 옅은 보라색으로 다시 주황빛으로 물들어갔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시작이겠지만 서연에게는 한 남자의 죽음을 확인하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녀는 곧 김 비서가 들어와 모든 것이 끝났음을, 강지훈이 사망했음을 알릴 것이라 예상했다. 그리고 그녀는 약속대로 슬픔에 잠긴 미망인 연기를 시작해야 할 터였다. 피로가 몰려와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질 무렵이었다. 서연은 무심코 침대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 그녀의 눈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포착되었다. 침대 위 조각처럼 미동도 없던 남자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린 것이다. 잘못 봤나. 서연은 눈을 비볐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리라.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의 손가락 끝이 살짝 움찔거렸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반응하듯 그의 심박수를 나타내던 모니터의 그래프가 미세하게 요동쳤다. 여전히 정상 범위 아니었지만 분명 조금 전과는 다른 패턴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지도 모른다. 한의사로서의 본능이 그녀의 이성을 앞질렀다. 그녀는 소파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침대 쪽으로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녀의 발소리는 카펫 위로 사라졌다. 그녀는 침대 옆에 서서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어젯밤에 보았던 죽음의 그림자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얕지만 고른 숨결이 그의 코와 입술 사이를 오가고 있었다. 그녀가 그의 맥을 짚어보기 위해 손을 뻗으려는 순간이었다. 남자의 눈이 천천히 떠졌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녀가 마주한 것은 죽어가는 사람의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동자가 아니었다. 그 눈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날카로웠으며 혼란 속에서도 명료한 이성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동자는 정확히 그녀를 향하고 있었다. 방 안을 가득 채우던 기계 음만이 두 사람 사이에 정적을 갈랐다. 남자는 한동안 말없이 서연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녀가 누구인지, 왜 이곳에 있는지 가늠하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마침내 그의 마른 입술이 힘겹게 열렸다. 당신이, 한서연 씨, 목소리는 쇠약했지만 발음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서연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그녀의 반응을 확인한 강지훈이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누워 있었던 탓에 몸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 듯 그는 힘겹게 기침을 하며 상체를 들썩였다. 그 모습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그의 등 뒤로 다가가 푹신한 베개를 받쳐 그가 편히 기댈 수 있도록 도왔다. 그리고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잔을 들어 그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다. 그녀의 행동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것은 계약관계에 있는 낯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의 몸에 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다. 강지훈은 잠시 놀란 눈으로 그녀를 보았지만 이내 순순히 그녀가 건네는 물을 받아 몇 모금 마셨다. 차가운 물이 마른 목을 적시자 그의 정신은 더욱 또렷해지는 듯했다. 고맙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서연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은 두려움이나 탐욕이 아닌 순수한 혼란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가 예상했던 반응과는 사뭇 달랐다. 많이 놀란 것 같군. 당연하겠지. 지훈이 자조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죽는다던 사람이 눈을 떴으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마침내 서연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설명하지. 하지만 그 전에 김 비서에게 내가 깨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서는 안 둬. 지훈의 말은 단호했다. 서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김 비서는 그의 충신이 아니었던가. 지훈은 그녀의 표정을 읽었다는 듯 말을 이었다. 김 비서는 내 사람이 맞소. 하지만 이 저택 안에는 내 사람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눈과 귀가 존재하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두 사람 외에는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비밀이요. 그는 숨을 한 번 고른 뒤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죽어가는 게 아니오. 정확히는 독에 중독된 거지. 서연의 눈이 커졌다. 독이라니. 아주 천천히 작용하는 신경독이요. 퇴행성 뇌질환과 비슷한 증상을 유발해서 사람을 서서히 식물인간 상태로 만들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짐작가는 사람은 있지만 물증이 없었소. 내가 갑자기 쓰러진 후 그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진그룹의 회장 직무대행 자리에 앉았지. 그가 말하는 그자가 누구인지는 명백했다. 강지훈의 사촌이자 유진그룹의 실세로 알려진 강태민 전무. 그는 내가 곧 죽을 거라고 확신하고 내 모든 재산과 지분을 합법적으로 상속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소. 변호사들과 짜고 유언장을 무효화시킬 계획까지 세워뒀더군.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지. 그래서 이 결혼을 계획한 거요. 지훈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내가 갑자기 결혼을 하고 법적인 아내를 만들면 모든 상속 절차가 복잡해지오. 내 모든 권리는 배우자인 당신에게 우선적으로 넘어가게 되니까. 강태민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게 만드는 것, 시간을 버는 것. 그것이 이 하룻밤의 결혼 계약의 진짜 목적이었어.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유령신부 상속 문제. 모든 것이 거대한 재벌가의 암투를 위한 연극의 일부였던 것이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전쟁에 이용된 장기짝에 불과했다. 분노가 치밀었다.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이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이 한 남자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버는 파렴치한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는 이중적인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녀의 직업적 본능이 먼저 반응했다. 어떤 종류의 독이죠? 주요 증상은 뭐였습니까? 해독은 가능한가요? 서여연의 입에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느새 그녀는 겁에 질린 계약 당사자가 아닌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려는 냉철한 한의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반응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돈에 눈이 멀어 달려들거나 혹은 이 위험한 상황에 겁을 먹고 도망치려는 여자를 상상했다. 하지만 눈앞의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의 병과 독의 정체에 대해 먼저 묻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사로서의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해결 의지가 담겨 있었다. 흥미로웠다. 아주 많이. 아직 정확한 성분은 파악하지 못했어. 내 주치의마저 강태민이 심어놓은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내 스스로 약초에 대한 지식을 이용해 독의 진행을 억제하고 조금씩 해독을 시도하고 있었지. 당신을 부른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오. 저를요, 김비서에게 실력 있는 한의사를 찾아보라고 했어. 젊지만 돈이 절실히 필요하고 입이 무거운 사람으로. 당신이 그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했지. 한서연 당신의 실력에 대해서는 익히 들었소. 그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이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다. 그녀의 절박한 사정마저도 그의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원래 계약은 이제 무효요. 지훈이 말했다. 아니, 정정하지. 계약은 더 큰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할 것 같군.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쇠약함 속에 감춰진 강인한 의지가 번뜩였다. 약속했던 돈은 그대로 지급하겠소. 아니, 성공한다면 그 이상을 주지. 하지만 이제 나에게 필요한 것은 유령 신부가 아니오. 내 편이 되어줄 동맹이 필요하오. 동맹 말입니까? 그렇소. 밖으로는 비통에 잠긴 아내 역할을 계속해 주시오. 강태민과 다른 모두를 속이는 연막이 되어주는 거요. 그리고 안으로는 당신의 의술로 내가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내가 힘을 되찾고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까지 나의 눈과 귀, 그리고 나의 의사가 되어주시오. 이것은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위험한 제안이었다. 거대 재벌 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전쟁에 깊숙이 개입하는 일이었다. 실패한다면 그녀는 물론 그녀의 가족까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다. 그리고 그녀의 눈앞에 있는 이 남자 강지훈. 그는 비록 병상에 누워있지만 그의 눈빛과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다는 강력한 자신감이 어려 있었다. 그녀의 의사로서의 양심과 정의감이 꿈틀거렸다. 누군가를 독살하려는 악랄한 음모를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무엇보다도 동생 세진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이 제안은 위험한 만큼 거부할 수 없는 희망이기도 했다.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죠? 그녀의 대답에 강지훈의 입가에 마침내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어젯밤 그녀가 보았던 평온한 조각상의 얼굴이 아닌 전쟁을 앞둔 왕의 미소였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방 안을 환하게 비췄다. 더 이상 이 방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공간이 아니었다. 비밀스러운 동맹이 맺어지고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오르는 전쟁의 막사가 되어 있었다. 서연은 침대 위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앞둔 낯선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환자였고 그녀의 공범이었으며 서류상으로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그 판 위에서 그녀의 역할 또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지훈 회장의 하룻밤 결혼 소식은 유진그룹 본사에 거대한 폭탄처럼 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재계의 심장부인 테헤란로에 위치한 유진그룹 타워는 이른 시간부터 술렁거렸다. 최고 경영진들 사이에서 정보가 암암리에 퍼져나갔고 곧 회사 전체가 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대한 소문으로 들끓어뒀다. 죽음을 앞둔 회장님이 갑자기 결혼을 상대는 누구이며 어디서 나타난 여자란 말인가.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회장실을 차지하고 앉은 한 남자가 있었다. 강지훈의 사촌이자 그룹의 실질적인 2인자 강태민 전무. 결혼이라고. 강태민은 자신의 비서가 내민 보고서를 집어던지듯 책상 위에 내팽개쳤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뒤틀려 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되물었다. 그 식물인간 같은 놈이 자기 혼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 못하는 놈이 결혼을 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의 목소리에 서린 분노의 비서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강태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방안을 초조하게 서성거렸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강지훈에게 조금씩 독을 투여해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 그의 주치의와 변호사를 매수해 모든 법적 권한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돌려놓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막대한 지분과 재산을 모두 손에 넣는 것. 이제 마지막 단계 강지훈의 사망 선고와 유산 상속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계획이 정체불명의 여자 하나 때문에 틀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한서연, 대체 어떤 년이야? 그는 이를 갈며 내뱉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수에게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정보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올라왔다.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의 한의사. 아버지가 남긴 막대한 빚, 희귀병을 앓고 있는 남동생. 강태민은 서류를 훑어보며 경멸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림이 그려졌다. 돈에 눈이 먼 천박한 여자가 죽어가는 재벌에게 빌붙은 너무나도 흔하고 진부한 이야기. 쥐새끼 같은 년. 감히 내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 그의 눈에 오만함이 가득 찼다. 이런 부류의 여자는 다루기 쉽다. 돈 몇 푼 쥐어주고 겁을 좀 주면 제 발로 꼬리를 내리고 사라질 것이다. 그는 직접 새로운 형수님을 만나 쐐기를 받기로 결심했다. 강태민은 자신의 차를 몰아 강지훈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가 저택에 도착했을 때 집안의 사용인들은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눌려 굳은 얼굴로 그를 맞았다. 그는 거만한 태도로 그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새 안주인이라는 여자는 어디에 있나? 그때 2층에서 한 여자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한서연이었다. 강지훈에게 미리 언지를 받은 그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녀는 일부러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에 밤새 울어 퉁퉁 부은 듯한 눈으로 그를 맞았다. 옷차림 또한 값비싼 실크 드레스가 아닌 수수하고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였다. 누가 보아도 갑작스러운 불행의 슬픔과 충격을 받은 가련한 여인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거실 중앙에 선 강태민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두려움에 떠는 작은 동물처럼 몸을 살짝 웅크린 채 고개를 숙였다. 강태민은 그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예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모습에 그는 속으로 비웃음을 터뜨렸다. 당신이 한서연 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 아주 대단한 일을 해냈더군. 죽어가는 고래를 낚아채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야. 그의 노골적인 조롱에 서연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입술만 깨물었다. 완벽한 연기였다. 강태민은 안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그는 만년필로 망설임 없이 숫자를 적어 내려가더니 수표 한 장을 찢어 그녀 앞에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걸 받고 없던 일로 하지. 당장 혼인 무효 소송을 걸고 여기서 사라져. 당신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돈일 거야. 이걸로 빚도 갚고 동생 병원비도 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발들일 세상이 아니니까. 서효연의 시선이 수표에 잠시 머물렀다. 그 액수는 그녀가 강지훈과 계약했던 금액의 몇 배는 되어 보였다. 순간적으로 심장이 흔들렸다. 이 돈만 받으면 이 위험한 싸움에서 벗어나 동생과 함께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거절의 의사는 분명했다.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그분의 곁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돈 때문에 그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부드러운 가면이 벗겨졌다. 그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마지막 소원 웃기지 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지금 당신이 붙잡고 있는 건 썩은 동아줄이야. 강지훈은 곧 죽어. 내가 당신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다. 이 돈을 받고 꺼져. 싫습니다. 서연의 단호한 대답에 강태민의 인내심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는 테이블을 손으로 세게 내리쳤다. 쾅가한 하는 소리와 함께 찻잔이 요란하게 흔들렸다. 이 순진한 년이 아직도 자기가 뭐가 된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건 일도 아니야. 내 빚쟁이들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내줄까? 병원에 누워있는 내 동생. 갑자기 치료가 중단될 수도 있어. 그래도 괜찮겠어. 그의 입에서 나온 비열한 협박. 그러나 그 협박은 서연을 두렵게 만드는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분노와 결의에 불을 붙였다. 가족, 특히 아픈 동생을 건드린 것은 그녀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었다. 순간 서연의 눈빛이 변했다. 눈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갑고 강철 같은 빛이 서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강태민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기세에 강태민은 저도 모르게 주춤했다. 지금 저를 협박하시는 겁니까? 강태민 전무님.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차분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제 남편은 아직 살아있는 유진그룹의 회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법적으로 그분의 아내이고요. 회장님의 부인을 협박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아실 텐데요. 말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녀는 강지훈이 알려준 대로 자신의 법적 지위를 방패 삼아 그를 압박했다. 강태민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싹싹 빌 줄 알았던 여자가 이렇게 당돌하게 맞받아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그는 자신이 생각했던 천박한 꽃뱀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그것은 지성과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었다. 강태민은 곧 평정심을 되찾았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순진하게는 그 낡은 방패가 언제까지 널 지켜줄 것 같아 곧 후회하게 될 거다. 그는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몸을 돌렸다. 그는 분노에 차 저택을 떠났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찝찝한 불안감이 남았다. 생각보다 쉬운 상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강태민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서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소파 위로 풀썩 주저앉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가 착용하고 있던 작은 이어피스에서 강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잘했어. 기대 이상이야. 그의 칭찬이 그녀의 긴장된 신경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다. 그녀는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날 밤 서연은 본격적으로 강지훈의 치료를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의 사용인들의 눈을 피해 거의 사용하지 않는 별관의 작은 주방에서 약을 다렸다. 그녀는 강지훈이 비밀리에 구해놓은 귀한 약재들을 이용해 해독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탄약을 만들었다. 약초를 다루는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녀는 또한 강태민이 심어놓은 주치의가 처방한 약의 찌꺼기를 몰래 분석했다. 그녀의 예상대로 그 안에서는 신경을 마비시키는 미량의 독성 물질이 검출되었다.
명백한 증거였다. 서연은 정성껏 달인 검은 탕약을 들고 지훈의 침실로 향했다.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환자인 척 침대에 누워 있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그의 고개를 받치고 숟가락으로 약을 떠먹여 주었다. 따뜻한 약 기운이 그의 몸속으로 퍼져나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계약으로 맺어진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거대한 적에 맞서 싸우는 동지이자 조용한 전쟁을 함께 치르는 전우였다. 첫 번째 전투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태민과의 첫 대면 이후 강지훈의 저택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것은 변함이 없었다. 강지훈은 여전히 침대 위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식물인간 환자였고, 한서연은 슬픔에 잠겨 남편의 곁을 지키는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자신들의 일을 할 뿐 감히 주인의 사생활에 끼어들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는 치열한 전쟁이 은밀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서연과 지훈의 하루는 완벽하게 짜인 각본처럼 움직였다. 낮 동안 서연은 지훈의 병실을 지켰다. 그녀는 물수건으로 그의 얼굴과 팔다리를 정성껏 닦아주고 책을 읽어주거나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았다. 강태민이 보낸 감시의 눈길을 의식한 행동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보고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헌신적인 모습은 강태민에게 한서연은 그저 순진하고 어리석은 여자일 뿐이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저택은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작전기지로 변했다. 서연은 매일 밤 별관의 작은 주방에서 약을 다렸다. 그녀는 한의사로서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단순히 해독에 좋은 약재들을 섞는 것이 아니라 지훈의 체질과 현재 몸 상태, 그리고 독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일 미세하게 처방을 달리했다. 약재를 다루는 그녀의 손길은 예술가의 그것처럼 섬세하고 정교했다. 그녀는 약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리는 시간과 불의 세기까지 정확하게 조절했다. 지훈은 그녀가 가져온 쓴 탕약을 단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다. 약효는 놀라웠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몸에 기력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마비되었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났고 혼미했던 정신은 점점 더 명료해졌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의 부축 없이도 침대에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의 밤은 약을 먹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본격적인 작전회의의 시작이었다. 지훈은 침대에 기대앉아 서연은 그의 옆 작은 의자에 앉아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태민은 성급한 놈이야. 내가 예상보다 오래 버티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 지훈은 서연이 건네준 태블릿 PC를 보며 말했다. 그의 충신 김비서가 비밀리에 보내온 유진그룹의 내부 보고서였다. 보고서에는 강태민이 무리하게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자신의 측근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는 등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내가 가진 지분을 탐내고 있어.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당신이라는 법적 배우자가 있는 한, 그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지. 그래서 그는 이 사회를 장악해서 나를 회장직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 할 거야. 명분은 장기간의 의식불명으로 인한 경영 능력 상실이 되겠지. 서연은 그의 말에 집중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암투에 겁먹은 외부인이 아니었다. 매일 밤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그녀는 복잡한 기업 경영과 지분 구조에 대해 빠르게 학습하고 있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요. 지훈이 말을 이었다. 첫째, 강태민이 독을 사용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는 것. 둘째, 그가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를 모으는 것. 이 두 가지가 모였을 때 우리는 단 한 번의 기회를 갖게 될 거요. 서연의 역할은 첫 번째 임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자신이 아는 한의학 지식을 총동원하여 독의 성분을 분석했다. 그것은 현대의학의 검사로는 쉽게 검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식물성 독을 교묘하게 배합한 것이었다. 서연은 그 독의 기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국내의 희귀 약재 시장과 유통 경로를 역으로 추적하며 이 독을 제조할 수 있는 인물이나 집단의 범위를 좁혀나갔다. 두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다. 서연은 지훈이 단순히 냉철한 사업가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과 강한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서도 회사의 미래와 직원들의 안위를 걱정했다. 지훈 역시 서연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연약해 보이는 외모와 달리 강인한 정신력과 뛰어난 지성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의 침착함과 명석한 분석력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움직였다. 그녀는 계약 관계를 넘어 진심으로 그의 회복을 돕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약을 다리다가 실수로 손을 대었다. 작은 화상이었지만 지훈은 자신의 일처럼 걱정하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는 서툰 솜씨로 찬물에 적신 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다. 미안하오. 나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한 일에 휘말리게 해서.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이건 저의 선택이기도 해요. 불의를 보고도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감정의 기류가 흘렀다. 그것은 동지애나 연민과는 다른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정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말을 잃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그리고 그 이상의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한편 강태민은 점점 더 초조해졌다. 강지훈은 죽을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한서연이라는 여자는 그의 예상과 달리 돈으로 매수되지도 협박에 굴복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존재는 강지훈의 법적 권리를 더욱 공고히 해주는 방패가 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이사들을 포섭하고 언론에 강지훈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흘리기 시작했다. 유진그룹의 주가가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그는 이 혼란을 틈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강지훈의 회장직 해임안을 통과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실시간으로 지훈과 서연에게 보고되었다. 올 것이 왔군.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강태민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어. 서연은 마침내 독의 출처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강태민이 비밀리에 후원하고 있는 한 한방연구소에서 유통된 희귀 약재와 관련이 있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지훈의 건강은 서연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에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 그는 이제 혼자서 방안을 걷거나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완벽한 연기를 계속했다. 세상은 여전히 강지훈이 죽음의 문턱에 서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다. 지훈과 서연은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강태민이 소집할 임시 주주총회. 그곳이 바로 모든 것을 끝낼 무대가 될 것이었다. 서연은 그 무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터였다. 두 사람은 창밖의 어두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곧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두렵지 않았다.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완벽한 위장 아래 그들의 칼날은 더욱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는 예상대로 일주일 뒤에 발표되었다. 안건은 단 하나, 강지훈 회장의 장기적 의식불명 상태에 따른 경영 능력 상실 및 신임 회장 선임의 건. 그것은 강태민이 날리는 최후의 일격이자 유진그룹의 왕좌를 공식적으로 찬탈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 저택의 서재는 완벽한 전쟁 상황실로 변했다.
강지우는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거의 완벽하게 기력을 회복한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총사령관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계획을 직접 지휘했다. 시간이 없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한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서재의 거대한 테이블 위에는 각종 서류와 데이터가 가득한 모니터들이 켜져 있었다. 작전은 세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강지우는 비밀리에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과 화상으로 연결하여 법적 전략을 최종적으로 다듬었다. 강태민이 주주총회에서 펼칠 모든 논리와 주장을 예측하고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했다. 그의 법률팀은 강태민이 회장직 회의만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가 불법임을 입증할 논리를 구축하고 있었다. 동시에 그의 충신인 김비서는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있었다. 그는 강태민의 횡령과 배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수집했다. 강태민이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 측근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준 계약서, 그리고 그의 협박에 못 이겨 불법적인 일에 가담했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아선 직원의 내부 고발 증언까지 확보했다. 김 비서는 또한 강태민에게 포섭되었지만 여전히 강지훈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는 이사들을 비밀리에 만나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임무는 한서연에게 주어졌다. 그녀의 역할은 이 모든 계획의 활용점정이었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 독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다. 그녀는 독의 구성 성분뿐만 아니라 그 원료가 되는 희귀약초의 원산지와 유통 경로까지 추적해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강태민이 비밀리에 거액을 후원하고 있는 한방바이오 연구소가 있었다. 이것은 강태민의 살인 미수 혐의를 입증할 스모킹 건이었다. 그녀의 두 번째 임무는 주주총회 당일 직접 그곳에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녀의 등장은 강태민의 계획에 혼란을 야기하고 모든 이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최고의 교란 작전이 될 터였다. 두렵지 않소? 총회 전날 밤 지훈이 그녀에게 물었다. 서재에서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하던 중이었다. 그녀의 어깨에 너무나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다.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두려워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괜찮아요.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닿은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고맙소, 서연 씨. 당신을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내일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요. 내가 약속하지. 그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서연의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전략적 동맹이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이자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그녀의 두려움을 녹여주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저택의 공기는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서연은 지훈이 골라준 검은색의 단정하고 우아한 원피스로 갈아입었다. 슬픔에 잠겨있지만 품위를 잃지 않은 회장 부인의 모습, 그것이 오늘 그녀의 역할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창백한 얼굴 하지만 그 안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김 비서가 그녀를 수행하기 위해 저택에 도착했다. 준비되셨습니까, 사모님? 김 비서는 처음으로 그녀를 한서연 씨가 아닌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훈은 2층의 창문에서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은 결연한 의지로 불타고 있었다. 서연을 태운 차가 저택을 빠져나가자 그는 몸을 돌려 방 한쪽에 숨겨진 벽장을 열었다. 그 안에는 그를 위해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네이비색의 최고급 슈트가 걸려 있었다. 왕의 귀환을 위한 갑옷이었다. 같은 시각
유진그룹 본사 최상층에 위치한 대회의실, 주주이사진 그리고 재계 기자들로 가득 찬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강태민은 회의 테이블 상석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넘쳤다. 그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사촌인 강지훈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그룹의 안정을 위해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자신을 위기에 처한 유진그룹을 구할 비상한 각오를 다진 구원자로 포장했다. 연설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동정표와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그럼 강지훈 회장의 회장직 해임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강태민이 의사봉을 들며 승리의 미소를 짓는 순간이었다. 꽝!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굳게 닫혀있던 대회의실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문 앞에는 한서연이 서 있었다. 창백한 얼굴 슬픔을 머금은 듯한 표정. 하지만 그녀의 두 눈은 슬픔이 아닌 분노와 결의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회의실 안에는 완전한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숨쉬는 것조차 잊은 채 예고 없이 등장한 비운의 회장 부인을 바라볼 뿐이었다. 테이블 상석에 앉아있던 강태민의 얼굴에서 미소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동공과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덫은 놓아졌다. 그리고 사냥감은 그 덫의 정중앙에 완벽하게 걸려들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한소연의 등장은 고요한 호수 한가운데에 떨어진 거대한 바위와 같았다. 회의실 안에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수십 명의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기자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문 앞에 서 있는 비운의 여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연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회의실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았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강태민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계산된 동정심과 짜증이 뒤섞인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몸도 성치 않으실 텐데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여긴 형수님께서 계실 곳이 아닙니다. 어서 집으로 돌아가 안정을 취하셔야죠. 그는 그녀를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슬픔에 잠긴 미망인으로 취급하며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하며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예상대로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경호원들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지나쳐 회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저는 유진그룹 강지훈 회장님의 법적 아내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 없이도 회의실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부도덕하게 소집되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강태민이 소리쳤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저 여자가 지금 충격으로 헛소리를 하고 있어. 당장 끌어내. 그러나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품 안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높이 들어 보였다. 제 남편 강지훈 회장님은 병으로 쓰러지신 게 아닙니다. 그는 독살당하고 있었습니다. 독살이라는 단어가 회의실을 강타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이 서류는 제 남편의 몸에서 검출된 독의 성분 분석 보고서입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검출하기 힘든 여러 식물성 신경독을 교묘하게 배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의 출처는 바로 강태민 전무님이 비밀리에 거액을 후원하고 있는 한방바이오 연구소입니다. 강태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라고. 그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들려던 순간이었다. 구왕. 회의실의 문이 다시 한번 아까보다 훨씬 더 요란한 소리를 내며 활짝 열렸다. 이번에는 한 사람이 아니었다. 짙은 네이비색 슈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와 그를 호위하는 변호인단. 그리고 김 비서가 위풍당당하게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들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는 분명 몇 달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죽어가고 있다고 알려졌던 유진그룹의 회장 강지훈이었다. 그는 병상에 누워있던 창백하고 쇠약한 환자가 아니었다. 그의 걸음걸이는 힘이 넘쳤고 그의 눈빛은 왕의 그것처럼 날카롭고 위엄이 서려 있었다. 회의실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시간마저 멈춘 듯 했다. 사람들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입을 벌린 채 기적처럼 돌아온 왕의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다. 강지훈은 그들의 시선을 받으며 망연자실하게 굳어버린 강태민의 옆을 지나 연단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다. 오랜만입니다, 주주 여러분. 그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공기가 그의 것인 양 지배되었다. 제가 없는 동안 제 사촌인 강태민 전무가 회사를 아주 잘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군요. 심지어 저를 영원히 잠재우려는 노력까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서연이 들고 있던 서류를 건네받았다. 제 아내 한서연 씨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강태민에 의해 서서히 독살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도왔는지 제게는 제 아내라는 귀인이 나타나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그는 김 비서에게 눈짓했다. 김 비서는 회의실에 대형 스크린에 준비해온 영상 파일을 띄웠다. 화면에는 강태민의 비서실에서 일했던 한 직원이 나타나 눈물로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다. 강태민이 어떻게 강지훈의 음식에 독을 탔는지, 어떻게 주치의를 매수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사에 공금을 횡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이 이어졌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강태민이 유령 회사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 내역과 불법적인 내부 거래 계약서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것은 김 비서와 법무팀이 밤을 새워 준비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이었다. 강태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는 아니야, 전부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라고 중얼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재빨리 그에게서 등을 돌리며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거대한 배가 침몰하기 직전 쥐들이 먼저 달아나는 모습과 같았다. 강태민, 강지훈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내 욕심이 너 자신을 삼킨 거다. 넌 회사를 경영할 자격도 내 가족이 될 자격도 없다. 강지훈의 말이 끝나는 순간 회의실 뒷문으로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강태민과 영상 속에서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몇몇 이사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이럴 순 없어, 놔, 이거 놔. 내가 유진의 주인이라고. 강태민은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그의 외침은 차가운 회의실 안에서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그의 탐욕으로 쌓아 올린 왕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강지훈은 다시 연단에 서서 주주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저는 유진그룹 회장직에 다시 복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회사를 정상으로 되돌려 놓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선언에 회의실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왕의 화려한 귀환이었다. 그 소란 속에서 강지훈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서 있는 그의 아내 한서연. 그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수만 마디의 말을 대신하고 있었다. 감사, 신뢰, 그리고 깊은 애정. 길고 길었던 전쟁은 끝났다. 정의는 승리했고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았다. 강지훈의 귀환과 강태민의 몰락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사건이 되었다. 유진그룹 임시 주주총회에서 벌어진 드라마틱한 반전극은 연일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막대한 증거 앞에 강태민과 그의 공범들은 기나긴 법정 싸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 유진그룹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다. 회장직에 복귀한 강지훈은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는 강태민이 망쳐놓은 조직을 재정비하고 부실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했으며 불안에 떨던 직원들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 사람들은 그의 압도적인 카리스마뿐만 아니라 그의 정직함과 강직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동안 강지훈은 한서연과의 약속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거액의 돈을 그녀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계약을 끝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희생을 진심으로 보상해주고 싶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의료팀을 비밀리에 구성하여 서연의 동생 세진의 치료를 맡겼다. 세진은 유진그룹 산하 병원의 최고급 VIP 병실로 옮겨졌다. 어느 날 오후 지우는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병실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세진군. 나는 누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딱딱한 그룹 회장이 아닌 그저 누나의 남편으로서 세진에게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스스럼 없이 세진과 대화를 나누고 그가 좋아하는 게임에 대해 이야기하며 따뜻하고 다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며칠 뒤 세진은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쳤고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가족을 괴롭히던 사채 빚 문제 역시 그의 법무팀에 의해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그는 빚을 갚아주는 것을 넘어 다시는 그들이 가족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모두 취해주었다. 그리고 서연의 가족이 안전하고 편안한 새 집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녀가 미처 부탁하기도 전에 조용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제 모든 계약 조건은 이행되었다. 서연은 더 이상 이 저택에 머물러야 할 이유가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 사람 중 누구도 먼저 계약의 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위험이 사라진 저택에는 어색하지만 달콤한 정적이 흘렀다.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때는 몰랐던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어색함이었다. 그들은 이제 어떻게 서로를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느 저녁 지우는 서연을 저택의 아름다운 정원으로 불렀다. 그녀가 온 뒤로 삭막했던 정원은 어느새 생기 넘치는 꽃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 씨,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우리의 계약은 끝났어. 당신은 이제 자유여. 당신이 원한다면 이 결혼을 없던 일로 할 수도 있어. 당신의 인생을 되찾아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겠지. 그의 말에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우는 한 걸음 더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하지만 이건 나의 진심이 아니오. 나는 당신이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계약 때문이 아니라 내 곁에 아내로서 계속 머물러 주었으면 좋겠단 말이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고백했다. 나는 당신에게 반했소, 한서연. 당신은 단순히 나를 구해준 은인이 아니오. 당신은 내게 사람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한 온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사람이오. 나는 당신의 지혜와 강인함,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유진그룹의 그 어떤 자산보다도 더 소중하게 생각하오. 부디 나와 함께 진짜 부부로서의 삶을 시작해주지 않겠소. 그의 고백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녀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인간 강지훈의 고뇌와 책임감, 그리고 그의 따뜻한 마음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저도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요. 그녀의 대답에 지우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와락 껴안았다. 계약으로 시작된 기묘한 인연은 이제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얼마 뒤 유진그룹은 강지훈 회장의 복귀를 기념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결혼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많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만나 결혼하게 되신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모두의 시선이 지훈에게 쏠렸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잠시 옆에 앉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는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많은 분들이 이 결혼의 시작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군요. 그의 목소리는 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이 결혼은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어둠 속에서 이끌어준 빛 그 자체였습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이자 제 동반자이며 제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공개적인 고백은 모든 가십과 험담을 잠재우기에 충분했다. 그는 세상 앞에서 자신의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몇 달 후,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어느 주말 오후, 지훈과 서연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세진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세진은 형이 생긴 것 같다며 지훈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지훈은 그런 세진을 친동생처럼 자상하게 챙겼다. 서효연은 조금 떨어져서 두 남자의 모습을 행복한 미소로 바라보았다. 지독했던 악몽은 모두 끝났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따뜻한 햇살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만이 가득했다. 지훈이 그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그냥 모든 게 꿈만 같아서요. 꿈이 아니야. 지훈은 그녀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현실이야. 그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하룻밤의 계약으로 맺어졌던 위태로운 인연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귀한 보물이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